키포인트 9번 책임준비금의 개념 및 구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준비금은 장래에 지급하는 보험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순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해 놓은 금액이죠. 그래서 순보험료의 일부고요. 필요성,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보험료 상승으로 계약자 부담이 커지는 자연보험료와 다르게 일반적인 평준보험료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 즉 연령이 증가하면 자연보험료는 이렇게 늘어나죠.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되니까 그 부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평준보험료를 받아요. 그러면 이 뒤에 이 부족한 부분은 앞에 남는 부분을 통해서 적립해야 되는 거죠. 이게 책임준비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험료 적립금. 그렇기 때문에 책임준비금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책임준비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보험료 적립금이고요. 그래서 요 자체로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나머지 10% 정도 해당되는 게 뭐냐면 미경과 보험료 적립금, 보험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것이고, 지급준비금 많이 나오죠.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비, 요게 이제 지급준비금이고, 계약자 배당준비금, 계약자 이익배당준비금, 배당보험 손실보전준비금, 재보험료준비금, 보증준비금, 이런 것들이 나머지 책임준비금을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은 보험료 적립금이다. 그리고 지급준비금과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정도의 정의는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책임준비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급준비금이다. 보험료 적립금이다. 미경과보험료 적립금은 보험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해서 지급해야 되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에서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지금 요게 뭐냐면 지급준비금에 대한 정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래서 요거는 지급준비금에 대한 정의다. 미경과보험료 적립금이 아니다. 거꾸로 지급준비금은 해놓고 미경과보험료 적립금의 정의를 써놓고 맞았다 틀렸다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경과보험료 적립금과 지급준비금은 여러분이 정의를 다시 한번 챙겨두시고요.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은 질매식 책임준비금에 비해서 계약 초기에 책임준비금의 적립 규모가 작다, 오히려 크죠.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같은 경우는 사업비 이런 걸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순보험료를 다 적립하는 그런 개념이라면, 질매식 같은 경우는 초기에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앞쪽으로 땡기는 거죠. 순보험료에서 일부 땡겨서 사용하고 순차적으로 갚아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책임준비금의 적립 규모는 순보험료가 훨씬 크다. 그래서 이것도 헷갈리지 않도록 두 개 잘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명보험의 상품 분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사고 형태에 따라서는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이렇게 분류하죠. 그래서 생존보험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연금보험과 교육보험이 있고요. 사망보험은 대표적으로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이 있고요. 생사혼합보험의 경우에는 양로보험이 가장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보험 가입의 목적에 따라서는 보장성과 저축성으로 구분하는데요. 이 두 구분의 기준은 뭐였어요? 납입한 보험료와 그 다음에 나중에 받을 보험금의 크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납입한 보험료보다 보험금이 최소한 같거나 작아야 된다. 이게 요 부등호 잘 기억하셔야 되죠. 요게 보장성 보험이고요. 그리고 기납입보험료보다 보험금이 더 크다면 보험 차익이 발생한 저축성 보험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배당 여부에 따라서 무배당 보험이냐 배당보험이냐, 갱신 여부에 따라서 비갱신형이냐 갱신형이냐,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한 명이냐 단체냐에 따라서 개인보험, 단체보험, 그리고 보험 금액이 사고에 비례하느냐, 실제 손해를 보상하느냐, 아니면 정액으로 지급하냐에 따라서 정액보험, 실손보험 이런 형태로 구별했었죠. 각각의 구분 기준, 그리고 구분 기준에 따른 보험의 분류, 요걸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정을 찾아라 한번 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이란 기준 연령 요건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미달하지 아니하는 보험이다. 미달하지 않는다는 건 초과한다는 거잖아요. 같거나 큰 거예요. 만약에 크게 되면 저축성 보험이 되는 것이고요. 보장성 보험은 미달하는 보험이죠. 최소한 같거나 작아야 되고요. 요게 틀렸고요. 두 번째, 보험사고 형태에 따라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분류한다. 보험사고 형태에 따라서 사망보험, 생존보험, 생사 혼합보험으로 분류하죠. 요 보험의 분류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 10번, 생명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생명보험 약관의 첫 번째 계약의 성립은요, 우리 낙성 계약이죠. 보험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증권의 교부는 보험계약 성립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억해 두시고, 청약 철회제도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그리고 청약일로부터 30일 해서 두 개의 기간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두 개가 겹칠 경우에는 짧은 기간으로 계산한다는 거 계산 문제에 대비해서도 기억해 주시고요. 다만 우리 청약 철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청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라든지 진단계약, 건강검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진단을 받은 계약이라든지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계약이라든지 전문 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이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안 되고요. 이거는 변액보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고,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요거는 그 설명을 잘 해야 된다도 중요하지만 위반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3개월도 중요하고요. 취소도 중요하죠. 해지가 가능하다, 틀린 거예요. 취소가 가능하다. 잘 기억해 주시고,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과 다를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죠. 자, 회사의 책임 개시는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시점부터 책임 개시가 되고요. 부활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있죠. 첫 번째,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여야 하고,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아야 되죠. 수령해서 가져가 버리면 계약이 끝난 거니까. 그렇게 요 두 가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요 경우에는 밀린 연체 보험료와 이자를 납부하고 별도의 부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그래서 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고요. 부활 청약을 했을 때 그 부활 청약에 대한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 부활이 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3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 부활은 예를 들어서 뭐 압류라든지 이런 권리 행사에 의해서 보험회사가 미리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한 경우, 이 경우에 수익자가 첫째, 주체는 수익자고요. 누구의 동의를 얻냐면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틀린 거고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서 보험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그 금액을 납부하고 계약자를 수익자로 바꾸어서 그 계약을 계속 유지해 가는, 그래서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변경해서 청약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특별 부활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압류라든지 이런 어떤 권리 행사에 의한 해지인 경우에 해당된다. 그리고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기억해 주시고,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은 대부분은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고요. 피보험자는 변경이 안 되고요. 그 대신에 보험회사의 승낙 없이 변경 가능한 것이 있는데 수익자는 승낙 없이 변경 가능하다.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청약 철회에 대한 조건은 없지요. 철회 기간에 대한 제약만 있을 뿐이고, 두 번째, 해지 당시에 보험 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서 특별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특별 부활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아니라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유일하게 승낙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게 보험 수익자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반 보장성 보험인 경우에는 대상은 근로소득자이죠. 일용 근로자 제외하고요. 개인 사업자와 같은 이제 자영업자 제외고요. 세액 공제율은 12%, 우리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3.2%고요. 한도는 100만 원까지죠. 기본 공제 대상자의 세액 요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나이, 하나는 소득인데 소득은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요 소득 조건은 다 적용이 되고요. 다만 나이 조건이 직계 존속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죠. 만 60세 이상, 직계 비속 같은 경우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데 두 가지 경우에는 나이 조건이 적용되지 않아요. 첫 번째가 배우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연 100만 원 이하이면 되고요. 마지막이 장애인의 경우에도 나이 조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억해 주시고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인 경우에는 장애인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보험이죠. 요거는 이제 공제율이 조금 높아서 15%,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고요. 보험료 공제 한도는 동일하게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금 계좌에 대한 세액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념은 연금 계좌라고 하는 것은 연금 저축 계좌와 퇴직 연금 계좌를 통칭하는 것이죠. 다만 퇴직 연금 중에서 확정 급여형 DB형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 DC형 확정 기여형과 개인 퇴직계좌 IRP만 해당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 세액 공제는 종합소득자가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납입보험료의 12%,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3.2%고요. 다만 우리 저소득에 해당하는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또는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이런 경우에는 15%,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우리 16.5%가 되겠죠. 그래서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세액 공제율을 더 높게 적용한다. 기억해 주시고요.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020년부터 약 3년 동안 적용이 되는데요. 연금 저축에 대해서 원래 400만 원이었던 세액 공제 한도를 600만 원으로 저희가 확대를 하고요. 퇴직연금을 포함하게 되면 9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ISA 추가 납입도 마찬가지죠. 전환금액, ISA 만기 환급금을 연금 계좌로 전환한 경우에 10% 또는 300만 원 중에서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납입액,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는 합산해서 700만 원까지인데 연금은 400만 원까지죠. 그래서 연금은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같이 기억해 주시고, 연금이 하나도 없더라도 퇴직연금 본인 납부액이 700만 원이면 7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0만 원이었던 연금 저축 한도가 300만 원으로 축소되죠. 그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계좌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다. DB형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고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 보장성보험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연금 세액공제는 개인 사업자를 포함하죠. 그러니까 근로소득자만이라고 한 게 틀렸고요.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 시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이자소득이 아니라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되겠죠. 이런 부분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정 조건, 그래서 일시납인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보험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를 하고요. 월 적립식 저축보험의 경우에는 최초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만기일까지 10년 이상이고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납입보험료가 매월 균등하고
선납은 6개월 이내에서만 허용하고 월 납입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인 경우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고요. 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연금을 55세 이후에 지급받고요. 만약에 사망하시게 되면 계약이나 연금 재원은 전부 소멸되고요. 그리고 최초 연금 개시 이후에 중도 해지는 불가능하고 연금 이외의 형태로 지급이 불가한, 그래서 실제로 노후 생활에 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은 숫자 같은 것들을 바꿔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금융재산 상속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재산 상속 공제인 경우에는 상속 재산 중에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죠. 대상은 당연히 순금융재산. 순금융재산이라는 건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수한 금융재산을 이야기할 것이고요. 한도는 2억 원이고요. 공제 혜택은 순금융재산의 20%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천만 원 이하이다 이럴 경우에는 전액 공제를 받고요. 2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는 우리가 2천만 원 공제를 받고요. 그리고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20% 공제를 받는데 한도는 2억 원까지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같이 여러분이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상속 재산 중에서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1억 원 한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억 원이 아니고 2억 원 한도까지 가능하고요. 순금융재산이 5천만 원인 경우 20%를 공제한다. 5천만 원이면 2천만 원 초과 1억 이하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2천만 원을 공제를 받겠죠. 20%가 아니고 2천만 원 공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자가 65세인 경우 5%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원래 연금소득은 나이 수령하는 연령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3.3%, 3%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70에서 79세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 70대인 경우에는 4.4%고요. 70세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70세 이하라고 하면 5.5%. 그래서 원래 65세인 경우에는 5%의 세율을 적용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종신계약에 따라서 받는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4.0%가 되고요. 그래서 연령별로 수령할 수 있는 것과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의 각각의 세율을 비교해서 작은 걸로 과세를 하죠. 그러니까 65세는 원래 5%지만 종신계약에 따른 연금소득은 4%니까 이럴 경우에는 5%가 아니라 4%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죠. 틀린 거고요. 연금소득은 총 연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필요경비가 아니라 연금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함정을 찾아라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